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토지로 복을 주는 남자 토복나입니다. 오늘은 2020년 기준으로 취득세, 양도세, 8년 재촌자격 감면제도,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조견표를 통해서 간략히 핵심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내는 취득세와 양도했을 때 내는 양도세, 그리고 농지인 경우에 8년 동안 재촌 작용을 하게 되면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런 내용을 조견표를 통해서 간략히 정리해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주택을 임대차 했을 때 임차인들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상가를 임대차 했을 때 상가 임차인들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은 조견표를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처는 권영관의 실전 부동산 중개 전문가 과정에서 참고를 했습니다. 권영관의 실전 부동산 중개 전문가 과정은요, 참고로 2020년 9월 13일부터 이제 41기네요. 이렇게 전문가 과정을 총 주 1회 12회를 하게 됩니다. 아주 많은 내용들을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상당히 유익한 강의입니다. 저도 이제 2년 전에 2018년도에 3개월 동안 강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지금까지 제가 중개업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도 자주 들어가서 참고 자료를 이렇게 습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세금과 관련된 문제들도 있고요, 법적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법 전문가는 아니고요, 세금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득세, 양도세, 8년 재촌 자격 감면 내용들과 관련해서 보다 세부적인 내용들, 또 확정적인 내용들은 세무사와 상담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그렇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또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굉장히 유익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자료를 통해서 또 조견표를 통해서 간략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0년 부동산 취득세, 인지세 조견표인데요. 먼저 취득세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크게 보도록 할까요? 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2020년 부동산 취득세, 인지세 조견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공은 권영관의 부동산 중개 전문가 과정입니다. 자,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는 크게 이제 취득의 형태를 네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상속으로 취득할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정의로 취득할 경우, 그 다음에 원시 취득, 이제 건물을 신축했을 때 건물 보존 등기를 하게 되는데 그걸 이제 원시 취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유상 취득인데요. 이제 주로 이제 매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속과 증여와 원시 취득, 그 다음에 이제 매매로 인한 취득이 됐을 때 각각의 이제 취득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이제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는 이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농지인 경우와 농지가 아닌 경우, 농지 이외의 것 이렇게 됩니다. 농지는 이제 2.56%. 여기는 이제 취득세와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를 다 포함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증여인데요. 증여는 이제 주택과 주택 위의 것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죠.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면적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 주택 위에는 약 한 4%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시 취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하게 이제 봐야 될 것은 이제 이 유상 취득, 다시 말해서 매매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주택과 이제 농지로 크게 나누게 되죠. 이제 농지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농지를 매매했을 때 취득세는 신규 영농, 쉽게 말해서 주로 이제 투자를 통해서 농지를 취득하거나 이제 신규 영농을 통해서 이제 하기 위해서 농지를 취득했을 때는 이제 3.4%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는 이제 4.6%죠. 토지, 상가, 공장 임야입니다. 일반적인 이제 토지를 취득했을 때는 4.6%인데 1.2%가 감면됩니다. 이제 영농을 위해서 신규로 농지를 취득했을 때는 3.4%죠. 이제 그러나 이제 여기 농업인 2년 이상 자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대토라든가 이런 경우인데요. 취득세 이제 감면을 해주죠. 50% 감면을 합니다. 그래서 1.6%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택입니다. 주택 같은 경우는요,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보면은 6억 이하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그 다음에 6억 초과 9억 이하, 그리고 9억 초과 이렇게 이제 나누게 됩니다. 자, 이 구간별로 이제 세율이 있는데, 6억 이하는 이제 1.1%, 1.3% 면적에 따라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9억을 초과할 경우에는 3.3%, 3.5% 이 정도가 됩니다. 취득세율입니다. 그리고 이제 6억 초과해서 9억 이하까지는 면적에 따라서 금액별로 취득세를 차등합니다. 2020년 올해 1월 1일 개정 시행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지세가 있는데요. 인지세는 이제 보통 이제 금액별로 좀 이렇게 다르게 되는데 1억 초과 10억 이하는 보통 15만원 정도 인지세를 납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적인 내용이 있고요. 자, 다음으로 부동산을 이제 양도했을 때 양도세와 그리고 또 증여세 계산 조견표입니다. 2020년 부동산 양도세, 증여세 계산 조견표인데요. 먼저 이제 양도세를 좀 보도록 할까요? 자, 양도소득 계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매도했을 때 매도가액을 이제 양도가액이라고 하는데요. 양도가액에서 내가 취득했을 때 취득가액을 뺍니다. 그리고 이제 취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경비가 있지 않겠습니까? 필요 경비를 빼면 그게 이제 양도 차익이 됩니다. 양도 차익이 있는데요. 이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 내가 이제 3년 이상 보유를 하게 되면 양도 차익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해주는데요. 이 내용은요, 이제 옆에 있습니다. 주택일 경우에는 지금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요. 2020년 올해까지와 이제 내년부터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주택 같은 경우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포함입니다. 이런 경우는요, 현재는 2년 거주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2년 거주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 연 2% 해가지고요. 3년 이상입니다. 3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되는데요. 보유하고 이제 양도했을 때 장기 보유 특별 공제입니다. 내가 보유를 했지만 거주를 2년 거주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최대 30%, 그리고 2년 거주를 했을 경우에는 1년에 8%, 10년간 보유를 하게 되면 80%까지 상당히 많죠. 거의 뭐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인데요. 80%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이것이 이제 2020년 올해 12월 31일까지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2021년 1월 1일 이후로부터는요, 2년 거주를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상당히 많이 축소가 되죠. 그래서 2년 거주를 하지 않았을 때는 20%, 10년을 거주했을 때 20%, 그리고 나머지 22% 정도까지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2년을 거주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대폭 축소되죠. 이렇게. 그래서 보유 1년에 4%, 거주 1년에 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2년 거주를 하고 3년 이상 보유를 하게 되면 10년만 이렇게 보유를 하게 되면 80%까지 공제가 되는데요. 내가 이제 보유하는 기간에 따라서 이렇게 축소됩니다. 상당히 많이 축소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요, 주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주택자라든가 토지 건물 입주권 같은 경우는요, 최대 39%까지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예를 들어서 내가 15년 동안 보유를 했다. 그러나 사업용 경우나 비사업용 통틀어서 3년 이상 보유했을 때 2%씩 최대 15년 30%까지만 이렇게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해준다는 거고요. 이제 조정지역 내에서는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장기 보유 공제를 하질 않습니다. 조정지역 내 이번에 이제 조정지역이 상당히 많이 포함됐죠. 경기도 전역이 조정지역으로 이제 포함이 됐기 때문에 조정지역 내에서 다주택자들은 장기 보유 공제를 받을 수 없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장기 보유 공제를 하게 되면 이게 양도소득 금액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 공제를 하죠. 기본 공제는 250만 원이고
기본공제를 하게 되면 이게 과세표준입니다. 이 과세표준에 대해서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은 이제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세율을 적용하는데, 자, 양도소득 세율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 과세표준에 따라서 내가 1년 미만의, 양도를 했다. 그러면 금액을 불문하고, 무조건 40%입니다. 이거는 이제 2020년 올해까지입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주택도요, 50%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이제 토지와 똑같이 이렇게 적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일반 지역과 투기 지역, 조정 지역이 있는데요. 1년 미만은요, 무조건 50% 이렇게 적용을 하겠다는 게 이제 올해까지는 40%입니다. 주택은요, 주택과 입주권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2년 미만의 양도를 했을 경우에는 주택은 올해까지는 누진세율이죠. 6에서 42%인데요. 내년부터 2021년 1월 1일부터는 여기 보시면 이제 건물 토지 분양권과 마찬가지로 40%를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2년 미만의 양도를 하게 되면 무조건 40%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과세 표준에 따라서 6에서 42%로 누진세율을 적용을 했던 것들을 이렇게 이제 바꾸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2년 이상 보유를 하게 되면요. 2년 이상 보유하다가 이제 매도를 하게 되면 일반 지역에서 이제 주택은요. 주택과 건물 토지 분양권 똑같이 이렇게 6%에서 42% 이렇게 되는데요. 비사업용 토지는 여기 보시면요. 비사업용 토지는 10%가 추가가 됩니다. 16%에서 52%까지 이렇게. 구간은 총 7개 구간입니다. 1200만원 이하부터 5억 초과까지 이렇게 구간별로 누진세율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투기 지역일 경우에, 투기 지역일 경우에는요, 여기에 보시면 10%를 더 추가를 하게 됩니다. 26%부터 62%까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조정지역이다. 조정지역일 경우에는요, 조정지역에서 만약에 2주택자일 경우는요, 입주권 또한 주택수로 포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정지역에서 2주택자 같은 경우는요, 상당히 많은 세금을 이렇게 납부하게 되는데, 건물 토지에 비해서 10%를 더 중과를 하고요. 그 다음에 3주택자의 경우는요, 무려 20%를 중과를 하게 됩니다. 26%에서 62%까지가 되게 됩니다. 자, 보시면, 세법 내용이 좀 딱딱하죠? 근데 이제, 이런 조균표를 통해서 이제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세율을 적용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누진공제를 하게 됩니다. 각각의 누진세, 그 구간별로요. 누진공제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양도세액이 됩니다. 양도세액이 되는데, 납부할 세액이죠. 여기에 이제 지방소득세 10%, 내야 될 세금의 세액의 10%를 포함해서 총 납부 부담 세액이 되게 됩니다. 세금이 되는데요. 지금까지 양도세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봤고요. 증여세를 간단히 보겠습니다. 증여세 계산 그 산식인데요. 증여가액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증여가액에서 인적공제를 합니다. 인적공제를 하면 이제 과세표준이 되는데, 자, 인적공제 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만큼은 세금을 안 내도 되는 부분인데요. 배우자 간의 증여는요, 6억까지는 이제 공제를 하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없겠죠. 증여가액이 6억인데, 예를 들어서 인적공제를 6억을 하면 0 아니겠습니까? 내야 될 세금이 없죠. 배우자 간은 6억인데, 사실혼은 죄입니다. 그리고 이제 직계 존속으로부터 이제 증여를 받을 때는 성인은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고요. 미성년은 2천만원까지입니다. 그리고 직계 비속은 5천만원까지고요. 기타 친족간인데요. 형제 사이 며느리죠. 1천만원. 타인은 증여 인적공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율이, 이제 과세표준이 나오면, 여기 이제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을 이제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속세나 증여세는 세율표는 같습니다. 과세표준이 1억 이하일 경우, 그 다음에 30억 이하일 경우,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1억 이하는 10%, 5억 이하는 20%, 10억 이하는 30%, 30억 이하는 40% 이렇게 세율을 적용을 해서 증여세와 상속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적공제 되는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증여나 이제 상속세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제 증여 같은 경우죠. 증여는 이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제 양도세를 계산할 때 양도가액, 다시 말해서 이제 매매 가격에 취득가액과 이제 필요경비를 빼면 양도 차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취득가액은 딱 정해져 있는 거고요. 이제 필요경비를 얼마만큼 인정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양도 차익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인정 유형과 인정할 수 없는 불인정 유형을 이렇게 표로 이게 만들어 놔서 상당히 유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켜서 보면요. 자, 보시면요. 자, 필요경비 인정 유형과 불인정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취득가액은 매입한 자산인데 매입가격은 취득록세, 법무사 비용, 취득시 중개수수료, 기타 인지세 등이고요. 기타 항목은 이제 취득시 뭐 변호사 비용, 기타 비용, 매수자 부담 양도소득세 이런 경우 이제 매매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라든가 기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본적 지출액은요. 자본적 지출액은 뭐냐면 이겁니다. 부동산은 주택, 건물, 토지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부동산의 내용 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의 가치를 조금 더 높이려고 지출하는 수선비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자본적 지출액이라고 하는데요. 엘리베이터를 신설했어요. 그 다음에 뭐 냉난방 설치를 했고 피난시 시설 등을 설치를 하면 그 건물의 가치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라든가 개발 부담금, 재건축 부담금 등 뭐 이런 것들입니다. 샤시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교체가 아닌 신구로 설치했을 경우, 또 발코니를 확장했다든가 난방시설을 교체했다든가 이런 것들, 그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내용에 대해서 지출했다 이런 경우는 자본적 지출액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묘지 이장 비용, 토지 조성비 뭐 등등등 쭉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자본적 지출액이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조금 까다로워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2016년 2월 16일 이전까지는 적격 증빙 관계없이 사실상 지출 확인되는 경우는 인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계약서라든가 견적서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거래처 발행 입금표라든가 간이 영수증이라든가 통장 송금 내용이라든가 뭐 세금 계산 이거 다 됐는데 2016년 2월 17일 이후에는요 적격 증빙 서류가 세금 계산서, 연금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 전표 요것만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까다로워졌죠. 이런 것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어야 필요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필요경비와 인정될 수 있는 부분과 인정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불인정 유형 간단히 볼까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수리 또는 대체품, 기호 제품을 교체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게 아니죠. 벽지를 바꿨어요. 도배를 뭐 새로 했어. 장판을 새로 깔았어. 뭐 싱크대 등등등 문짝을 이런 것들은요. 뭐 교체 비용 이런 것들은 그냥 그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원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교체하는 거기 때문에 대체품이죠. 기호품이고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 필요경비를 얼마나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양도 차익이 달라진다라는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8년 제촌 자격 농지 감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자격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내용입니다. 감면 계율을 볼까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 이상 직접 자격한 농지, 정답과수원입니다. 이러한 농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일 현재 농지인 경우입니다. 양도세 100%를 감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역 요건인데 용도지역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녹지지역과 농림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되겠죠. 이런 지역에 농지해야 되고요. 제촌 요건이 있습니다. 제촌 요건은요. 이제 세 가지 중 특일입니다. 하나 정도에 해당이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소유한 농지에 그 소재지의 시군구, 자치구입니다. 시군구에 살거나 또는 그 농지 소재지와 이어져 있는 경계가 접한 그러한 시군구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안성에 농지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안성에 살거나 안성시에 아니면 평택시나 용인시나 화성시에 살면 되겠죠. 아니면 진천군이나 뭐 예를 들어서 이천시나 이렇게 연접한 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러면 제출 요건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해당 농지 소재지 시군구도 아니고 연접한 시군구도 아니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농지 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내가 제출하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러면 제출 요건이 해당이 되고요. 자, 지역 요건과 제출 요건이 다 해당이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내가 작용을 해야 되겠죠. 자, 이 요건이 이제 갖춰졌다 하더라도 소득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해당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자, 소득 요건은요, 총급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합쳐서 3,700만 원이 안 돼야 됩니다. 연간 3,700만 원 미만이어야 되는데요. 다만 이러한 소득, 3,700만 원 소득 중에서 이자 소득이라든가 배당 소득, 연금 소득, 부동산 임대 소득은 제외를 합니다. 가끔 이제 문의하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이제 퇴직을 하고 뭐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든가 뭐 교원 연금을 받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 3,700만 원이 이상이 됐을 경우 뭐 안 되느냐 이런 문의를 하시는데요. 그거는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연금 소득과 부동산 임대 소득은 이 소득 요건에서 제외시켜 줍니다. 이것 말고 이것을 제외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이어야만이 감면 요건에 해당이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격농지와 대토 감면부를 합산해서 감면 한도가 있습니다. 1년간 1과세기간 동안에 1억 원까지 감면을 해주고요. 5년 동안 잘못됐네요. 이거 3억 원이 아니고요. 이제 저기 조정이 됐습니다. 축소가 됐어요. 2억 원까지만 감면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5년간 총 한도가 2억 원까지만 감면을 해주는 거고요. 납부할 세액에서 2억 원을 감면해 주는 거고요. 납부할 세액에서 1년간 1억 원을 감면해 주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지 대토 감면입니다. 네, 대토 감면은 뭐 간략하게 보면 농지 소재지 거주자가 경작상 필요에 의해서 농지를 사고 팔 때 감면해 주는 제도가 이제 대토 감면입니다. 이거는 이제 내용을 좀 보면요. 요건을 보면 종전 토지 및 새로 취득한 토지가 반드시 농지여야 됩니다. 농지는 우리가 이제 전답 과수원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농지 소재지에서 4년 이상 거주하면서 반드시 경작했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소유 농지를 양도하고 1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거나 그 다음에 그러니까 소유 농지를 먼저 팔고 내가 새로운 토지를 농지를 1년 내에 취득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농지를 먼저 취득한 후에 1년 내에 소유 농지를 양도를 했을 경우 다 해당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 이제 감면 혜택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준이 있어요. 면적과 가액의 기준이 있는데 새로 취득하는 농지는요. 종전, 기존 농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1000제곱미터 그러면은 약간 뭐 3분의 2니까 660제곱미터 이상을 취득을 해야 되는 거고요. 내가 종전 농지 10억이다 그러면 그 3분의 2 이상 그죠? 6억 6천, 6억 7천 이상 정도의 가액이 돼야 기준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취득한 농지 면적은 3분의 2, 농지 가액은 2분의 1 이상을 취득해야 대토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사업용 토지는요. 농지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는 이제 비사업용 토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간략히요. 8년 자격농지 감면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우선 면제 임차인 범위를 중심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요. 임차인의 점유는 필수입니다. 들어가서 살아야 됩니다. 자, 임차 보증금과 상관없이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지를 받으면 대항력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임대인 변경 선택에 대한 계속 점유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바뀌어도 내가 임대 기간 동안에 계속 뭐 그냥 나갈 수도 있고 계속 살 수도 있는 그런 대항력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는 계약력이 없습니다. 주인이 바뀌면 나가야 됩니다. 자,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 법 11조 이하 임대차 계약서, 법 11조 초과 임대차 계약서라고 하는데요. 자, 법 11조가 뭘까요? 법 11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11조는요. 자, 임차인의 범위, 임차 보증금의 액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지역별로 이제 쭉 기간별로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2018년 9월 18일 이후로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1억 1천만 원 이하 너무 작죠, 그죠? 그 다음에 과밀업체권은 1억 원 이하, 그 다음에 광역시, 안산, 김포, 광주, 파주시는 6천만 원 이하, 그 밖의 지역, 뭐 평택이나 안성 이런 데 말씀드리는 건데요. 오산 이런 경우는 5천만 원 이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11조에 나와 있는 임차인의 범위인데요. 이 범위에 해당됐을 때 전입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았을 경우는 최우선 변제권이 있다. 경매시의 임차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각 지역별로 이 금액, 이 임차보증금 범위 이내에 해당됐을 경우에는 경매시에 그 임차보증금 중에서 일정액을 최우선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그 일정액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3,700만원, 그 다음에 과밀업체권은 3,400만원, 광역시, 그 다음에 안산, 김포, 광주, 파주시는 2천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은 1,700만원까지는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 내용입니다. 상당히 많이 더 높아져야 된다고 보는데요. 아직도 많이 약한 것 같습니다. 자, 그 권리를 말씀드린 거고, 만약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지역별로 초과, 그 임차보증금 초과 임대차 계약자 같은 경우는요, 이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받을 수는 없고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등급에 기재된 권리, 뭐 근저당이라든가 전세권 등 이런 접수 일자와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아야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았을 경우 이제 비교 순위에 따라서 배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것은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근저당권이 먼저 돼 있으면 그 근저당권보다는 더 후순위가 되는 거고요. 근저당권보다 먼저 확정일자를 받을 경우는 확정일자가 더 선순위가 되겠죠. 근데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요, 그냥 채권입니다. 채권. 제일 나중에 변제받을 수 있죠. 자, 참고로 경매 배당 순서입니다. 자, 쭉 보시죠. 경매 비용이 0순위고요. 최우선 변제는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바로 이 금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순위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중 일정 금액이고요. 그 다음에 3순위가 당해 건물에 부과된 국세와 지방세, 이걸 당해세라고 하는데 그 해당 건물에 대한 국세와 지방세입니다. 이걸 당해세라고 합니다. 그게 3순위입니다. 이게 이제 최우선 변제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급의 접수 순서에 따른 배당이 되는데, 이런 경우는 담보물권이 있겠죠. 담보물권은 이제 저당권, 전세권, 등기 임차권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전입을 하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 임대차 계약서가 있으면, 이거는 순위가 이제 먼저 된 거 순서대로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당해세를 제외한, 다시 말해서 그 건물에 해당된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한 나머지 국세, 지방세가 이제 4순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5순위, 6순위 쭉 있죠. 공과금, 뭐 일반 채권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입하지 않고 확정일자가 없는 임대차 계약서는 제일 나중입니다. 일반 채권과 동일하게 취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2018년 9월 18일 이후에 임차 보증금의 임차인의 범위입니다. 임차 보증금 액수에 대한 임차인 범위인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1억 1천만 원 정도고요. 그 다음에 과밀업조건, 서울시를 제외한 세종자치시, 용인, 화성시는 1억 원 이하. 그 다음에 광역시죠. 군 제외입니다. 광역시와 인천, 김포, 광주, 파주시는 6천만 원 이하. 그 다음에 그 밖의 지역은 5천만 원 이하가
임차인 범위입니다. 바로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상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 전입하고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경매시에도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런 금액. 서울시는 3,700만원 이하, 과밀억제권과 세종자치시와 용인화정시는 3,400만원 이하, 그 다음에 광역시와 안산김포, 광주 파주시는 2,000만원 이하, 그 다음에 그 밖에 지금 1,700만원 이하는 그 무엇보다도 먼저 최우선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된다. 이런 말씀을,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우선 변제 임차인 범위를 간략히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항력 및 우선 변제 임차인 범위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겠는데요. 건물을 인도하고 사업자 등록까지만 하면 제3자에게 대항력 요건이 갖춰집니다. 이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거죠. 주인이 바뀌어도 내가 임대차 기간 동안에 계속 영업을 영위할 수 있는 그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내가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데 새로운 주인이 나가러 갈 수 없는 거죠. 이게 이제 대항력입니다. 그냥 건물 인도하고 사업자 등록까지만 받으면 대항 요건이 갖춰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경매가 됐어요. 그 건물이 상가가. 그랬을 때 이제 우선 변제권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인데요. 사업자 등록까지 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아야만이 우선 변제권 요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까지만 하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은 대항력은 있습니다. 뭐 주인이 바뀌어도 내가 임대차 기간이 남았으면 뭐 나가지 않을 권리가 있어요. 그러나 확정일자까지 받아야만이 우선 변제권 요건이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그러면 이제 그 환산보증금 적용 범위가 있어요.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적용 범위, 환산보증금이 있는데, 환산보증금은 뭐냐면, 보증금에다가 월세 곱하기 100이에요. 그러니까 내 보증금이 1억이다. 근데 월세가 100만원이다. 그러면 월세 100만원 곱하기 100이니까 1억 아니겠어요? 그 1억과 보증금 1억, 한 2억이 이제 환산보증금이 되는 거예요. 월세가 200만원이면, 뭐 2억에 1억이니까 3억이 환산보증금이 되겠죠. 월세가 300만원이다. 그러면 3억에 보증금 1억이니까 4억이 환산보증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환산보증금인데요. 이 보증금이 지금 이제 계속 이제 바뀌었죠. 근데 최종적으로 2019년 4월 17일 이후로는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제 9억 원 이하가 이제 환산보증금 적용 범위입니다. 그리고 과밀억제권 같은 경우는 부산광역시 포함해서요. 6억 9천만 원 이하이고요. 광역시와 그 다음에 세종특별자치시, 파주, 화성, 안산, 용인, 김포, 광주시는 5억 4천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은 3억 7천만원 이하가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그 환산보증금 범위입니다. 이 적용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차인 범위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최우선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각 지역별로 이렇게 이제 금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죠. 제3자에게 대항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 대항력, 건물의 인도와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만 하게 되면 주인이 바뀌어도 나가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대항력은 굳이 이 범위, 환산보증금 범위를 초과하는 상가 임차인에게도 적용을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금액을, 지역별로 이 금액을 초과하는 환산보증금, 초과하는 임차인은 우선 변제는 해당될 수가 없습니다. 해당이 안 된다.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 기간 중에 임대료 중행 문제인데요. 보증금 차임의 100분의 5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또 1년 이내는 하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이 있는데요. 기존에 5년이었습니다. 최초 계약일을 포함해서 5년이었는데 이제 10년까지로 이렇게 연장이 됐습니다. 계약갱신 요건 10년으로 연장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주 잘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갱신 요구권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임대차 기간 중에서 3기 3기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나 또 현재 3기 차임 연체한 경우, 그 다음에 뭐 과실로 뭐 여러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경우는 계약갱신 요구권에서 제외가 됩니다.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권리금 보호가 있어요. 임차인 권리금 보호가 있는데,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할 수 있는, 기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6개월 정도를 주는 겁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관련해서 대항력과 우선변제 임차인 범위를 중심으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특히 이제 한 10년 정도는 계약갱신 요건이 있다는 내용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취득세, 양도세, 8년 재춘작용 감면 요건,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조견표를 중심으로 간략히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해당 조견표의 출처는요, 5년간의 실전 부동산 중개 전문가 과정에서 전부를 인용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권영국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조견표가 상당히 유용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이 많이 부족했지만 조견표가 오늘 훌륭하기 때문에 조견표 자체만을 가지고도 충분하게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바로 이 카페입니다. 권영관의 실전 부동산 중개 전문가 과정 카페에 가입하셔서 문의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강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매년 1회 강의를 하는데요. 올해 이제 강의는 2020년 9월 13일에 이제 개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도 저도 한 2년 전에 강의를 받았습니다만 상당히 유익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립니다. 9월 13일 개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카페에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세법 전문가가 아닙니다. 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법적인 내용을 설명하다가 혹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취득세와 양도세, 8년 재춘작용 감면 요건,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핵심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토지로 복을 주는 남자 토목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